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고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 자신도 아직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5년 됐습니다. 아내 정소은은 저보다 3살 어린 39살이고 조각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쇳덩이나 만지는 사람이고 아내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내의 작업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어요. 친구들한테도 항상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조각가야. 정말 대단한 작품들을 만든다고. 실제로 소은이는 몇 번 전시회도 열었고 작품도 팔렸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작가였죠. 저희는 아틀리에 겸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2층 집인데 1층은 소은이의 작업실이고 2층에서 생활하죠. 소은이가 작업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작업실에서 나오는 끌질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려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며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의 작품 스타일이 확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추상적인 형태나 여성의 몸을 소재로 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언젠가부터 남자의 몸, 그것도 정말 적나라한 누드 조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가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실제로 예술계에서는 인체 조각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런 작품들이 늘어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조각상들의 표정이나 포즈가 너무나 생생하고 리얼했어요. 마치 실제 모델이 있어서 세밀하게 관찰하며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작품들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네. 모델이라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소은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모델이 있어야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거야. 상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아내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소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부터 새로운 모델과 작업하게 됐어. 젊은 남자 모델인데 정말 몸매가 좋다고 소개받았거든. 혹시 불편하면 미리 말해줘. 저는 그때도 작업이니까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굳이 젊은 남자 모델이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 모델이 처음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준이라고 했고 28살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몸매도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운동선수 같았죠. 소은이가 저에게 소개해줄 때 이분이 내 남편 재훈이야 하고 말했는데 그 준이라는 남자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왠지 도전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마 제 착각이었겠지만요. 처음에는 별일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준이 와서 오후에 가고 그 사이에 소은이는 열심히 작업했죠. 가끔 작업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만 작업 분위기가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모델과 작가 사이에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가 작업할 때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업복 차림이 대부분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준이 올 때마다 집안에서 음악을 틀어놨는데 평소에 소은이가 듣지 않던 팝송이나 재즈 같은 음악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가져다 주려고 작업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소은이와 준이 너무 가까이 서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둘 다 깜짝 놀라며 떨어져 섰죠. 점심 가져왔어 하고 말했을 때 소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은이와 준이 그렇게 가까이 서 있던 모습, 그리고 제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며 떨어져 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소은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 모델 친구랑 작업하는 건 어때? 별 문제 없지? 소은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워서 대답했어요. 응, 정말 좋아. 포즈도 잘 잡아주고 집중력도 대단해. 이런 모델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 그 말을 들으니 왜 그렇게 모델을 칭찬하는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모델들과 작업할 때는 이렇게까지 좋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소은이의 행동에서 더 많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준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향수까지 뿌렸어요. 작업할 때도 향수를 뿌려? 하고 물었더니 모델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델들과 작업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작업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작업했는데 요즘에는 저녁 7시, 8시까지도 작업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을 차려놔도 아직 작업 중이야. 먼저 먹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업실에서는 웃음소리나 대화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소은이의 태블릿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였습니다. 소은이가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 위에 태블릿이 놓여 있었는데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화면을 봤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준이었고 내용이 오늘 작업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는 더 특별한 포즈를 시도해볼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갤러리 앨범을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준과 소은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작업실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단순히 작업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다정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준이 상반신을 벗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소은이가 바로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침대 모서리가 살짝 보이는 사진도 있었어요. 우리 침실 침대 말이죠. 왜 작업실이 아닌 침실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확인해봤습니다. 사진 날짜를 보니 제가 출장 간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지난달 부산에 이틀 출장 갔을 때, 그리고 저번 주에 대구에 하루 출장 갔을 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저희 집에서, 그것도 침실에서 이런 사진들을 찍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소은이가 샤워해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놔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정말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혹시 정말로 작업용 사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사진들 속 둘이 표정은 단순한 작업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 모델 준이라는 친구, 우리 집에서도 작업하는 거야? 소은이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가끔 작업실 조명이 안 좋을 때는 다른 곳에서도 촬영하지. 왜?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고 넘어갔지만 소은이의 대답이 뭔가 어색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준이 올 때마다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행동, 소은이와의 대화, 둘 사이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작업을 마치고 갈 때마다 소은이가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서 배웅했어요. 예전 모델들한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둘이 현관에서 뭔가 속삭이며 얘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준이 차에 타기까지 한참을 서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준이 갈 때 소은이가 뭔가를 건네주는 것도 봤습니다.
작은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준이 그걸 받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소은이에게 뭘 준 거야? 하고 물었더니 작업 사진들이야. 모델도 자기 포트폴리오용으로 쓰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왜 굳이 봉투에 담아서 줘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이 오지 않는 날에도 소은이가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혼자 웃으며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전에 소은이라면 작업에 집중할 때는 휴대폰도 잘 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따져 묻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소은이가 준과 함께 외부 전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전시 공간을 보러 가는 거야. 준이도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가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모델이 전시 기획에까지 관여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꼭 같이 가야 해? 하고 물었더니 소은이가 약간 짜증내는 투로 대답했어요. 여보, 너 요즘 왜 이래? 준은 예술학과 출신이야. 전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내 작업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줘. 그런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야? 소은이가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뭘 물어봐도 차근차근 설명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준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둘이 전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소은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까지 입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평소에 잘 입지 않던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하고 물었더니 전시장이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지라고 대답했지만 예전에 다른 전시장 갈 때는 그냥 평상복을 입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준이 현관에서 인사할 때도 이상했어요. 형님,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은 작가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고 말하면서 소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소은이도 준을 배웅하면서 오늘 고생했어. 내일 또 봐 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가 너무 다정했어요. 단순히 모델과 작가 관계라면 내일 작업 때 봐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내일 또 봐 라는 표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이는 샤워를 정말 오래 했어요. 평소보다 2배는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떠 보이기도 하고 또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집에 있어 보기도 하고 작업실 근처를 지나가면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작업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끌질 소리나 망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정말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가끔씩 완전히 조용해지는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럴 때가 가장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때쯤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준이 상의를 벗고 있었는데 소은이가 바로 옆에 서서 뭔가를 만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소은이가 당황하며 근육 라인을 확인하고 있었어. 조각할 때 정확해야 하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준이 제게 하는 행동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존댓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도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도 예술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서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든지 소은 작가님 정말 재능이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저를 흘끔 보는 시기였죠. 특히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준이 소은이에게 형님은 예수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소은이가 그냥 그런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라고 대답하는 것도 들렸고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소은이에게 따졌어요. 여보, 아까 준한테 내가 예수를 이해 못한다고 했지? 그리고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소은이는 잠시 당황하더니 그게 준이가 물어봐서 그냥 대충 대답한 거야. 별 뜻 없어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을 보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별 뜻 없다고? 그럼 나한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예술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소은이도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래? 작은 일에도 자꾸 시비 걸고. 준은 그냥 모델이야. 왜 그렇게 신경 써?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델이면 왜 우리 사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왜 너는 내 편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소은이는 한숨을 쉬며 정말 지겹다. 예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확신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만약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소은이에게 사과하면 되지만 만약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소형 CCTV를 주문했어요. 요즘에는 정말 작고 성능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배송은 회사로 받아서 소은이가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할 장소도 미리 정해뒀어요. 작업실 한쪽 모서리에 있는 선반 뒤쪽이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조각상들이 많이 있어서 카메라를 숨기기에 딱 좋았거든요. CCTV가 도착한 다음 날 소은이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재빨리 설치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설치했어요. 각도도 작업실 전체가 다 보이도록 맞추고 전원도 콘센트 뒤쪽으로 숨겨서 눈에 띄지 않게 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고 녹화 기능도 있었어요. 첫 번째 녹화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준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서 휴대폰으로 중간중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이 와서 포즈를 잡고 소은이가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쯤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둘이 너무 가까이 서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은이가 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순히 포즈를 지도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준이 소은이의 허리를 감싸며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소은이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펼뿌러졌습니다. 수요일에는 둘이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작업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게 반찬을 서로 떠먹여주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에 소은이에게 점심 먹었어? 하고 물었더니 응, 혼자 간단히 먹었어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장면을 봤어요. 준이 모델링을 끝내고 옷을 입는데 소은이가 뒤에서 그의 등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준이 돌아서서 소은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는 장면도 봤습니다. 비록 키스하는 장면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아예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 퇴근한다고 소은이에게 말해뒀거든요. 그런데 준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있으면서 둘이 함께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도 정말 가까이 붙어서요. 소은이가 준의 가슴에 기대고 있고 준은 소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에 뛰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소은이를 봤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소은이를 보니까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출장을 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부산에 이틀 동안 가는 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출장을 간 척하고 실제로는 집 근처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제가 없을 때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출장 첫날 소은이에게 부산 잘 도착했어 라고 문자를 보내고는 집 근처 찜질방에서 휴대폰으로 CCTV를 지켜봤습니다. 오전에는 평소와 똑같이 준이 와서 작업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이 작업실에서 나와서 2층 우리 생활 공간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업실 CCTV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1시간 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왔을 때 둘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이 가지 않고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저녁도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을 우리 집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준이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소은이와 준이 불륜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없을 때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계획할 때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당장 따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복수할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은이를 봤을 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출장 어땠어? 힘들었지? 하고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까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응, 괜찮았어. 그런데 너는 뭐 했어? 하고 물었어요. 나 그냥 작업했지. 준이랑 새로운 작품 구상도 하고. 소은이가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거든요. 며칠 후 소은이가 정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개인전을 열게 됐어. 다음 달에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했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 거야? 제가 물었더니 최근에 작업한 남성 조각 시리즈를 중심으로 할 거야. 특히 준을 모델로 한 작품들이 메인이 될 예정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완벽한 복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소은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집에서 따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도 오프닝에 갈게. 그리고 우리 지인들도 많이 초대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자 소은이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예술 전시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니야, 이런 기회에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우리 친구들, 친척들 다 초대할게. 소은이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초대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공통 친구들, 소은이의 대학 동창들, 제 회사 동료들, 심지어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초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그동안 CCTV로 촬영한 영상들과 소은이 태블릿에서 봤던 사진들을 모두 USB에 담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개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미리 상담받아뒀어요.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시회 오프닝 당일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소은이는 아침부터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며 준비했어요. 헤어샵에도 가고 새 드레스도 사서 입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러 올 거니까. 그렇게 말하며 들떠있는 소은이를 보니 곧 벌어질 일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오후 6시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제가 초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술계 관계자들,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소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모두 준을 모델로 한 남성 누드 조각이었는데 정말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있는 대형 조각상 밑에는 MIMUSE-JU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의 뮤즈준이라는 뜻이었죠. 준도 와 있었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와서 사람들에게 저를 모델로 한 작품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다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게까지 와서 형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소은 작가님의 재능이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뻔뻔함에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곧 있을 일을 생각하니 참을만 했습니다. 오후 7시쯤 소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뮤즈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USB를 꺼내며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갤러리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제가 소은의 남편 윤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소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대로 이번 전시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뮤즈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단순히 작가와 모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갤러리 직원에게 USB를 건네며 이걸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 소은이와 준이 작업실에서 포옹하고 있는 영상이 나타났어요. 갤러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자 갤러리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여보, 이게 뭐야? 당장 끄라고! 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끝나자 두 번째 영상이 이어졌어요. 이번에는 둘이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준이 소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관람객들 사이에서 저게 뭐야? 설마 불륜이야?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준은 이미 도망가려고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부탁해둔 지인들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준 씨, 어디 가세요? 당신도 오늘의 주인공 중 하나인데. 제가 마이크로 말하자 준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세 번째 영상은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준이 우리 집 침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었거든요. 비록 침실 안까지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모습까지 다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아내가 말하는 예술적 영감입니다.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를 속이면서 이런 짓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각상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불륜의 산물입니다. 갤러리 안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댔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채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소은이의 대학 동창들과 예술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가장 냉담했어요. 소은이는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저는 그런 소은이를 차갑게 밀어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배신해놓고 준비해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소은이 태블릿에서 찾은 사진들을 인쇄한 것들이었어요. 둘이 침실에서 찍은 셀카들,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예술입니까? 이게 창작 활동입니까? 주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야. 갤러리 관장이 급하게 나서서 죄송합니다. 전시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은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고 SNS를 통해서도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은이의 후원자였던 사업가가 화를 내며 다가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이런 추잡한 일을 벌인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예술계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소은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술계의 먹칠하는 행동이야.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소은이는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특히 소은이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대학 동창들의 배신감이 가장 컸어요. 소은아, 정말 실망이야. 너를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재훈 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평소 소은이와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소은이 편에 서지 않았어요. 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갤러리에 온 사람들 중에는 준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혀를 차며 비난했어요. 저런 놈이 예술을 한다고? 남의 집 가정을 파괴하고도 당당하게 전시회에 와.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되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소은이와 준이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조각가의 불륜 전시회, 예술인가 불륜인가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은이의 예술계 경력은 그날로 끝이 났어요. 전시회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언론의 관심이 계속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됐고 대부분의 반응은 소은이와 준을 비난하는 쪽이었어요. 예술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다. 남편을 속이고도 당당하게 전시회를 열다니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소은이는 그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친정에 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대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였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과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어요. 소은이와의 이혼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불륜이 명확히 증명된 상황이라 저에게 유리할 거라고 변호사가 설명해줬어요. 상대방 과실이 100%인 상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편 소은이의 예술계 활동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던 기업들이 모두 후원을 중단했고 예정되어 있던 다른 전시회들도 모두 취소됐어요.
예술계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곳이라서 이런 스캔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준의 신분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준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모대학 예술학부의 시간 강사였던 겁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도 즉시 해임됐어요. 준의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제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준은 돈이 없어서 당장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건 준의 문제였습니다. 강제 집행을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준의 가족들이 대신 돈을 마련해서 지급했는데 그 과정에서 준의 가정도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들었어요. 소은이와의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소은이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불륜이 명확히 증명된 상황에서 법원은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집과 작업실은 모두 제 소유가 됐고 소은이는 자신의 작품들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이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예술 후원금들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후원 계약서에 도덕성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조항에 걸린 겁니다. 후원금 반환 금액만 해도 2억 원이 넘었어요. 소은이는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고 가지고 있던 작품들도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무도 그 작품들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륜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죠. 준도 마찬가지로 예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어떤 대학도 준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델 일도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농사일을 도우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은이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특히 그동안 소은이를 믿고 지지해줬던 대학 동창들의 배신감이 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원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하며 다들 실망을 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소은이의 부모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감싸려고 했지만 사건의 전모를 알고 난 후에는 그런 딸은 모르겠다며 연을 끊어버렸어요. 소은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죠. 몇 달 후 우연히 소은이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우아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소은이가 저를 보더니 재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도 없었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소은이는 현재 서울 외곽의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술가로서의 꿈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준의 소식도 가끔 들려왔는데 고향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져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농촌 사회는 더 보수적이라서 이런 일에 대한 시선이 더 차갑거든요. 결국 준도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씁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선택을 지지해줬어요. 재훈이가 잘했다. 그 정도로 해야 정신을 차리지 하며 모두들 제 편에 서줬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은이의 예술 활동을 응원해줬던 지인들일수록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며 쟤를 지지해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소은이의 예술 활동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취미나 관심사를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소은이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정리되고 집과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상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은이가 전시했던 그 갤러리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하는 금속가 공업체가 그 철거 작업을 맡게 됐습니다. 철거 작업 첫날 갤러리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1년 전 그 충격적인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텅 빈 갤러리 안에는 아직도 소은이의 조각상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그냥 방치된 것들이었죠. 특히 MY-MUSE-JUN이라고 적혀 있던 그 대형 조각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전시됐던 작품이 이제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작업팀과 함께 철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직접 그 조각상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조각상이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딴 게 예술이면 난 평생 쇳덩이나 만지고 살겠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웃으며 사장님,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냥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각상을 트럭에 실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1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흔적까지 완전히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은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작품들이 이렇게 쓰레기가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복수가 완성된 것 같았어요. 갤러리 철거가 끝나고 며칠 후 우연히 소은이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서울 외곽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예술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고 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의 소식도 들려왔는데 고향에서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그곳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져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저는 이제 그들의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미 제가 받을 만큼 받았고 그들도 치를 만큼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앞으로의 제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더욱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동안 소은이의 예술 활동에 투자했던 돈과 시간을 이제는 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새로운 장비도 들여오고 직원들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에 속을 걱정도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는 이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한번 크게 당한 후라 누군가를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 일에 집중하며 혼자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해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불륜을 폭로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랬다면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은이와 준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한 배신이었어요. 예술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더럽히고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택한 복수 방법이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와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라고 봐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도 그들이 공개적으로 저를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한 정당한 응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만 보고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절대 참고 견디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맞서 싸우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정의니까요.
이번 사연은 42세 금속가공업자 윤재훈과 39세 조각가 아내 정소은의 15년 결혼 생활이 젊은 남성 모델 준 28세의 등장으로 파탄난 이야기입니다. 소은이 예술작품 스타일이 남성 누드로 바뀌면서 의심을 품게 된 재훈이 CCTV로 아내의 불륜 현장을 포착하고 소은 개인전 오프닝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해 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통해 준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아내고 소은은 후원금 반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예술계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1년 후 재훈이 소은의 조각상이 전시됐던 갤러리를 직접 철거하며 완전한 복수를 마무리하는 사이다 결말로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